북한. 한 살도 못 넘기고 숨지는 아이 1000명당 18명. 한국의 7배.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평균 수명은 74세.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 북한에서 태어난 여자가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보다 6년 일찍 죽습니다. 씨는 있는데 못 키운다. 씨가 말라서 뿌릴 수가 없다. 한반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비극.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에서 30년간 한반도 인구 위기를 연구한 학자. 그가 지금 입을 엽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숫자 뒤에 숨겨진 생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일리 밀러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인구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은퇴한 연구자입니다. 저는 자식을 키워봤고 지금은 손주 걱정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낳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낳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1994년 저는 처음으로 한반도 인구 데이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른 숫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아이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래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의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숫자보다 슬픈 이야기, 생존의 통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질문. 아이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구학에서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 태어난 아이 1000명 중 1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아이의 수. 이 숫자 하나로 그 나라의 의료 수준, 영양 상태, 사회 안전망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994년 처음으로 북한의 영아 사망률 데이터를 손에 쥐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외부에 거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산하 기구들이 간접적으로 추정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연필을 놓았습니다. 출생아 1000명당 42명.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 100명 중 4명 이상이 첫 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1000명당 약 9명. 북한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도 선진국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그때 이미 5명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달랐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97년 추정치 영아 사망률 1000명당 58명.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 중인 나라의 수치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평화로운 시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유엔 기구들의 영양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 내부의 일부 개선 노력,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1000명당 3.2명. 북한이 26명일 때 한국은 3.2명. 8배 차이. 저는 이 숫자를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청중 대부분은 유럽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같은 민족 아닌가요? 분단된 지 6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60년이면 충분합니다. 체제가 다르면 아이의 생존율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4년 가장 최근 유엔 인구기금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아 사망률 1000명당 2.6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아 사망률 1000명당 18명. 7배. 30년 전 4배 차이였던 것이 한때 8배까지 벌어졌다가 지금은 7배입니다. 북한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세계 평균 영아 사망률은 얼마일까요? 2024년 기준 약 27명입니다. 북한의 18명은 세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최빈국들보다는 나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교 대상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강국이라 부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영아 사망률이 방글라데시,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자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가? 저는 평생 숫자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앞에서는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000명당 18명. 이 숫자 하나하나가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 미래가 한 살도 되기 전에 꺼졌습니다. 한국의 2.6명도 물론 0명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죽습니다. 선천성 질환, 예기치 못한 사고, 의료의 한계. 하지만 한국은 그 2.6명을 줄이기 위해 온 나라가 매달립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고위험 임산부 전용 병원, 24시간 응급 이송 시스템. 북한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평양 일부 병원에만 있습니다. 지방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확률을 안고 삽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유전자. 그런데 태어나는 장소가 다르면 살아남을 확률이 7배나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출생의 복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당신의 생존을 결정한다. 한반도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복권을 뽑고 있습니다. 휴전선 남쪽이면 97.4%의 확률로 첫 생일을 맞습니다. 휴전선 북쪽이면 그 확률이 98.2%로 떨어집니다. 1.8% 차이. 작아 보이시나요? 1만 명이 태어나면 180명의 차이입니다. 10만 명이 태어나면 1800명의 차이입니다. 북한에서는 매년 약 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단순 계산으로 매년 약 5,400명의 아이가 한국이었다면 살았을 목숨입니다. 5,400명. 이것이 숫자의 무게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한 살을 넘겼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인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수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3세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국가입니다. 일본, 스위스, 호주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같은 해 북한의 기대수명은 얼마일까요? 71세. 12년 차이. 같은 민족이 12년을 덜 삽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으로 83년을 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것을 보고 손주까지 안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10년 이상 여생이 남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는 71년입니다. 손주를 안아보기 전에 생을 마감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74세입니다. 북한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68세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입니다. 북한 여성이 대한민국 남성보다 6년 일찍 죽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이유도 있고 생활 습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성조차 한국 남성의 수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기대 수명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양 상태, 의료 접근성, 생활 환경, 노동 강도, 스트레스 수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북한의 71세는 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2005년에 한 탈북민 의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함경북도의 한 군 병원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50대는 노인입니다. 60대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할수록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대 수명 71세는 평균입니다. 평양에 사는 고위 간부와 지방의 농민을 모두 합친 평균입니다. 평양의 기대 수명은 아마 75세 이상일 것입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음식, 좋은 주거 환경. 북한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집중된 도시니까요.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요?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같은 산간 지역. 이곳의 기대 수명은 65세 이하로 추정됩니다. 65세. 1960년대 한국의 기대 수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일부 지역은 지금도 60년 전 한국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의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상의료를 표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도 없고 의료 장비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약을 구하려면 장마당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둘째, 영양 부족입니다. 북한 주민의 상당수는 만성적인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가 수십 년간 지속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노동 환경입니다.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육체 노동에 시달립니다. 탄광, 건설 현장, 농장. 안전 장비 없이, 충분한 휴식 없이 일합니다.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넷째,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감시, 통제, 불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몸도 망가집니다.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2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2년.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10주년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나 추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갈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22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1945년에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다면, 만약 같은 체제 아래서 같은 발전을 했다면, 지금 북한 지역 사람들도 83세까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하나가 12년의 수명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대 남북한 기대 수명 차이는 약 8년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10년으로 벌어졌습니다. 2020년대에는 12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수명을 늘리는 동안 북한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60대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 탈북민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이의 운명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학과 의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임신 중 어머니의 영양 상태. 이것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임신한 여성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아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합니다. 뇌 발달이 더뎌집니다. 장기 형성이 불완전해집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체중으로 태어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를 저체중아로 분류합니다. 저체중아는 정상 체중아에 비해 사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살아남더라도 평생 건강 문제를 안고 살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체중아 출생 비율은 약 6%입니다.
100명 중 6명. 이것도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한국 여성들의 과도한 다이어트 문화, 늦은 출산 연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 기구들의 현지 조사와 탈북민 증언을 종합하면 약 15에서 20% 사이로 추정됩니다. 100명 중 15명에서 20명. 한국의 3배가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북한의 임산부들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습니다. 우유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계절에 따라 극히 제한적입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족합니다. 저는 2010년에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보고서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을 방문한 조사단이 기록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임산부가 조사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 단백질도 없고 철분도 없고 칼슘도 없습니다. 이런 식사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영양 부족은 임산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임산부도 어렸을 때 영양 부족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영양 결핍의 세대 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한 세대의 영양 부족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이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 환경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출산 시에는 분만실에서 전문 의료진이 대기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신생아실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연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의료 인프라와 투자의 결과입니다. 북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정기검진은 형식적입니다. 초음파 기계는 평양의 일부 병원에만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사가 손으로 배를 만져보는 것이 검진의 전부입니다. 출산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의약품이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전이 잦아서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가기도 합니다. 탈북민 산모의 증언에 따르면 지방병원에서는 소독약 대신 소금물을 쓴다고 합니다. 주사기를 여러 번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장갑도 없이 분만을 돕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도박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습니다. 저는 한 탈북민 간호사의 증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경남도의 한 병원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분만 중에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 한마디가 북한 의료 현실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에서는 난산이 발생해도 대부분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신생아 소생술, 인큐베이터, 이런 것들이 생명을 구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장비와 기술이 없습니다. 있어도 평양에만 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리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영양 부족으로 약하게 태어나고 출생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후에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은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의 아이인데 태어나는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확률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시간 이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운다.
이것은 북한 체제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 부모가 일하러 가면 국가가 아이를 돌봐준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수십 년간 북한 교육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공식 문서, 탈북민 증언, 국제기구 보고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국가가 키운다는 말은 선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보육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는 타가소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타가소는 생후 3개월부터 4세까지, 유치원은 5세부터 6세까지. 형식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설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 아이들이 외투를 입고 실내에서 지냅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난로 하나로 버팁니다. 급식은 부실합니다. 옥수수죽이 주식입니다. 단백질 반찬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교사와 보육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명의 보육사가 30명, 40명의 아이를 맡아야 합니다. 개별적인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방치됩니다. 위생 상태도 심각합니다. 깨끗한 물이 부족합니다. 기저귀를 자주 갈아줄 수 없습니다. 피부병과 감염병이 만연합니다. 탈북민 보육사 출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울다 지쳐서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들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이 국가가 키운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12년입니다.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그리고 유치원 1년. 형식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학교에는 교과서가 부족합니다. 한 반에 교과서가 몇 권 없어서 돌려가며 봅니다. 연필과 공책도 귀합니다. 학생들은 석판에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교실 환경은 열악합니다. 창문이 깨져 있어도 유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부서져도 수리할 재료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학생들이 땔감을 가져와야 합니다. 교사들의 처우도 문제입니다. 월급이 적고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수업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교사가 결근하는 일이 잦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치 사상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대신 노동에 동원됩니다. 농번기에는 농촌 지원, 건설 현장에도 동원됩니다. 1년 중 상당 기간을 노동으로 보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깨끗하고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교과서, 공책, 필기구는 당연히 제공됩니다. 급식은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방과 후에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합니다. 한국의 교사들은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 환경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이것만큼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북한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양이 부족하고 보육시설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똑같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저는 이것을 발달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덫.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북한의 아이들은 이 덫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해집니다. 국가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살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숫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저체중아 비율. 이런 숫자들은 북한 아이들이 살아남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한 생존 이상입니다.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고 꿈꾸는 것. 이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살아남더라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 정서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부모나 양육자와의 따뜻한 유대감. 이것이 아이의 정서적 토대를 만듭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공장, 농장, 장마당.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타가소에 맡겨진 아이들은 개별적인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명의 보육사가 수십 명을 맡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안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웃어도 함께 웃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장애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장애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다음은 인지 발달입니다. 아이의 뇌는 생후 첫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충분한 자극과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제대로 성장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두 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영양 부족은 뇌 발달을 직접적으로 저해합니다. 단백질, 철분, 요오드, 아연.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지 능력, 기억력, 집중력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자극 부족도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놀아주는 것. 이런 상호작용이 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북한의 가정에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장난감도 부족합니다. 부모는 너무 지쳐서 아이와 놀아줄 기력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학교에 가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교육의 기회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상태를 발달 지체라고 부릅니다. 북한 아동의 상당수가 이 발달 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체 발달도 심각합니다. 영양 부족은 키와 체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2020년대 기준 북한 청소년의 평균 신장은 한국보다 약 10에서 15cm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민족인데 영양 상태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신체 발달 부진의 지표입니다. 근육 발달, 골격 형성, 면역 체계. 모든 것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 문제를 안고 삽니다. 만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노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저는 2015년에 한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한국인 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탈북 청소년들을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압니다. 몸은 15살인데 발달 상태는 10살 수준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몸은 15, 발달은 10살. 5년의 격차. 이것이 북한 체제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힘듭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물론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적응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가 그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 그들에게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배우는 존재입니다. 꿈꾸는 존재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출산율이 높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키우지 못합니다. 씨는 뿌리지만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이제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1998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고 놀랐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의료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의 아동 보호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영아 사망률 2.6명. 이 숫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헬기 이송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전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도 살릴 수 있습니다. 500g도 안 되는 초미숙아도 생존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정기검진은 기본입니다. 고위험 산모를 위한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어떨까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때로는 과도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 기회만큼은 모든 아이에게 보장됩니다. 공교육은 무상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서, 급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교실 환경은 쾌적합니다.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최신 교육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기본입니다. 교사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안전은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범죄율이 낮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나라.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십니까?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부모들은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갑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신고 체계가 있고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존재합니다. 복지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보육 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도 있습니다. 제가 유럽 동료들에게 한국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설명하면 그들은 감탄합니다. 한 독일 동료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이상적인 인프라를 갖춘 나라야. 문제는 그 인프라를 쓸 아이가 없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역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저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경제적 부담, 높은 주거비, 높은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아이를 낳아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사회적 압박,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 기대.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풍요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이가 자산입니다. 노동력이고 노후 보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낳습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아이가 비용입니다. 시간, 돈,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역설의 극단에 있습니다. 북한은 아이를 낳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아이를 지킬 수 있지만 낳지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성격이 다릅니다. 북한의 위기는 질의 위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한국의 위기는 양의 위기입니다. 아이 자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심각합니다. 둘 다 그 사회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발휘할 대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한반도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수십 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하나의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아이가 많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살아남아도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자라도 배우기 어렵습니다. 배워도 꿈꾸기 어렵습니다. 영아 사망률 7배, 기대 수명 12년 차이, 영양실조, 발달 지체, 교육 결핍. 이것이 북한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씨는 뿌려집니다. 하지만 싹이 트지 못합니다. 싹이 터도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도 꿈피지 못합니다. 한국.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시스템.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 환경. 세계가 놀라는 안전한 사회.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키울 수 있는 나라. 태어나면 97% 이상이 건강하게 첫 생일을 맞는 나라. 원하는 만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나라. 하지만 그 아이가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 씨앗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뿌릴 씨가 없습니다. 기름진 땅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개의 비극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인구학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객석에서 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밀러 교수님, 두 위기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씨가 말라도 문제입니다. 심어도 못 자라도 문제입니다. 둘 다 같은 결과로 귀결됩니다.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반도.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유전자. 70년 전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한쪽은 아이가 죽어가고 한쪽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단의 비극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헤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 자체가 갈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기대 수명이 짧았습니다. 북한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세계가 경이로워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발휘할 대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어쩌면 경제 발전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 강국, K문화의 세계적 확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민족입니다. 저는 한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반도 전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북쪽의 아이들도 남쪽의 아이들처럼 보호받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씨가 마르지 않고 심은 씨가 잘 자라고 그 싹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그런 한반도를 꿈꿉니다. 세계는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만이 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추정합니다. 물론 예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 추세만큼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천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노동력이 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오늘의 출산율이 30년 후의 사회를 결정합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미래를 봅니다. 먼저 북한의 미래입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아 사망률은 천천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계속된다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양 부족은 계속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지속될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낮은 상태로 머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년 후, 30년 후 북한의 노동력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영양 부족과 발달 지체를 겪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생산성이 낮고 건강 문제가 많은 노동력, 경제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체제 변화, 개혁, 개방, 통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북한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현재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50년. 한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현재 5,100만 명에서 4천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 낼 사람이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연금을 낼 사람은 적습니다. 경제는 위축됩니다. 복지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처합니다. 사회 전체가 늙어갑니다. 2070년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인구가 3천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텅 비어갑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병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공식 추계입니다. 물론 이것도 변수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반등한다면, 이민 정책이 확대된다면, 기술 발전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구는 천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30년 후를 결정합니다. 저는 양쪽 미래 모두 우려됩니다. 북한은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미래가 어둡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같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인식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자원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의지가 있느냐? 저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압니다. 위기 앞에서 뭉치는 민족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역사가 있습니다.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나라, 코로나 팬데믹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 저출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체제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아이들도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아이들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도 보호받는 날이 오기를, 남쪽의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자라는 날이 오기를,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숫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출산율, 차갑고 건조한 숫자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 살을 넘기지 못하고 떠난 아이. 그 아이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본 어머니의 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꿈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쩌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의미는 뜨겁습니다. 저는 30년간 인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북한은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생존이 너무 힘들어서 사랑을 베풀 여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사랑할 용기가 부족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새 생명을 맞이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가 끊긴다는 말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어르신들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걱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 대를 이을 아이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요즘 더 무거워지셨을 것입니다. 저도 손주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손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손주가 있는 분들은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손주가 없는 분들은 그 부재가 아프실 것입니다. 아이는 미래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한국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의료, 교육, 안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배우고 꿈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30년간 연구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합니다. 국방도 중요합니다. 문화 발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물려줄 세대가 없으면 쌓아 올린 것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저출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도 언젠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휴전선이 사라지고 모든 한반도의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날.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일리 밀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숫자보다 슬픈 이야기. 생존의 통계. 오늘 감동 소식통에서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씨가 마르지 않기를. 심은 씨가 잘 자라기를. 한반도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